쓰레기를 줍는 데 익숙한 한 소녀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버려진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상당하고 사슬에 묶인 남자를 발견했고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물을 나누어 주며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부산 감천문화 마을의 변두리,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12살 박수연은 간밤에 비로 젖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작은 키에 말라깃한 몸매, 때 묻은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비해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너무 커서 어깨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낡은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날의 보물을 담을 공간이 있었다. 수연에게 보물이란 다른 사람들이 버린 재활용품이었다.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가끔은 운이 좋으면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구리선을 뽑아낼 수도 있었다. 5살 때 엄마가 곧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이후로 수연은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그녀를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에 바빴고 결국 수연은 버려진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집에서 홀로 살게 되었다. 감천마을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컨테이너는 수연이 유일하게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오늘은 뭐가 나올까?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려진 건물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감천문화 마을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주변 지역은 재개발 계획에 묶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었다. 이런 버려진 공간들은 수연에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저 멀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때는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깨진 유리창과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만이 남아 있었다. 이전에도 몇 번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항상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면 입구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버려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 바닥이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잔해에 다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노숙자들이나 다른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숨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호기심과 생존 본능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어쩌면 이 건물 안에는 며칠 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값진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용기를 내 수연아, 그녀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부서진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먼지가 가득한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리셉션 데스크와 깨진 의자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보였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어두운 공간을 비추었다. 와, 이런 것도 있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들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 깨진 컴퓨터 본체에서 나온 부품들이었다. 재활용 센터에서 이런 전자 부품은 제법 좋은 가격에 매입해 주었다. 1층을 둘러본 후 수연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기로 했다. 2층도 1층과 비슷하게 버려진 사무실 공간이었다. 그러나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아주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위협적이기보다는 약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들렸다. 수연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더 약해진 신음소리만 들렸다. 용기를 내어 문을 더 활짝 열자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 기둥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비쩍 마른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그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남자의 손목은 로프로 묶여 있었고 그 주변은 상처로 붉게 부어 있었다. 수연은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핸드폰이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수연과 같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때로는 그녀를 사회복지사에게 데려가려고 했다. 남자가 눈을 떴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남아 있었다. 아이야,
위험해. 여기서 나가. 남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수연은 한 발짝 물러섰다. 도망치려는 본능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쩌면 남자의 눈에서 본 두려움, 아니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수연이 만난 어른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하거나 때로는 위협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도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수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다. 반쯤 차 있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물이었다.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물병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마셔요. 그녀가 말했다. 남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갈증이 너무 심했던 모양이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셨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고마워. 내 이름이 뭐니? 남자가 물었다. 박수연이에요. 당신은요? 나는 김준호라고 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다. 수연아, 정말 위험해.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네가 여기 있는 걸 알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둔중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 남자를 이대로 두고 간다면? 숨어! 준호가 급하게 속삭였다. 제발 숨어. 수연은 재빨리 방 구석에 있는 부서진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작은 체구 덕분에 쉽게 숨을 수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방문이 확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김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절대 안 돼. 그 땅은 내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안타깝군요.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써야겠네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다. 그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쇠 파이프를 꺼내 힘껏 바닥에 내리쳤다. 큰 소리에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수연은 창문 쪽으로 달려가 유리를 깨고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놀란 남자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수연을 쫓아가려 할 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수연의 비명을 들은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다. 젠장, 가자. 한 남자가 말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수연은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준호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수연아, 용감하구나. 고마워. 수연은 가방에서 녹슨 작은 칼을 꺼냈다. 그녀가 구리선을 자르는 데 사용하던 도구였다. 조심스럽게 준호의 묶인 손을 자르기 시작했다. 걱정 마세요, 김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로프를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수연의 작은 손과 녹슨 칼로는 단단히 묶인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준호의 손목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발목도 풀어드릴게요. 수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 곧 경찰이 올 거야. 우리 둘 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경찰이 오면 그녀를 도울까? 아니면 그녀를 고아원으로 보낼까? 그녀에게 고아원은 감옥과 다름없었다. 친구 미나가 그곳에 보내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들었기 때문이다. 같이 가요. 수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알아요. 준호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니?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사실 수연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어쩌면 그의 눈에서 본 진심 또는 그가 그녀를 위험에서 보호하려 했던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단지 그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수연은 준호의 발목을 풀었다. 그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수연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그를 지탱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조용히요. 그들은 느리게 계단을 내려갔다. 준호는 매 걸음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수연이 속삭였다. 앞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들은 건물 뒤편의 작은 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아침 햇살이 부산의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골목길을 가리켰다. 준호는 힘겹게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좀 더 참으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수연이 그를 격려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감천문화 마을의 골목을 통과했다.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로 좁은 계단과 경사로가 이어졌다. 관광객들이 찾는 메인 지역을 피해 수연은 마을 외곽의 덜 알려진 길로 준호를 인도했다. 여기 살아? 준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집이 저기 위에 있어요. 그들은 마을 꼭대기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집들과 달리 화려한 색상도 관광객들을 위한 그림도 없었다. 그저 바다를 향해 놓인 낡은 파란색 컨테이너였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준호는 말없이 그 작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수연은 녹슨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다. 들어오세요. 컨테이너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연은 최대한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담요와 베개로 만든 침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 상자들에는 그녀가 모은 물건들이 분류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과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수연이 침대를 가리켰다. 물 더 드릴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홀로 살아가는지 상상하려 했다. 부모님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물병을 건네며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어요. 아빠는 본 적 없어요. 혼자. 사는 거니?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수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준호는 물을 마시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12살 아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생존을 위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 학교는? 준호가 다시 물었다. 가끔 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일해야 해요. 물건 모아서 팔고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경영하는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이 도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너 같은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을 텐데, 준호가 말했다.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 곳들은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저는 가기 싫어요. 거기는 감옥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살폈다. 손목과 발목은 로프에 의해 깊게 파였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수일 동안의 감금과 구타로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저기, 당신이 누구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가두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김준호라고 해. KJ그룹의 회장이야.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KJ그룹을 알고 있었다. 부산 최대의 기업 중 하나로 조선소부터 백화점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와, 정말요? 그럼 부자인가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네. 그 사람들은 왜 당신을 잡아갔어요? 감천마을 근처의 땅 때문이야. 내가 소유한 땅인데 그들은 그곳에 고급 리조트를 짓고 싶어 해.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나를 납치해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어.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땅이 여기 근처인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 마을 아래쪽이야. 오래된 어촌 마을이었던 곳이지. 지금은 몇십 가구가 그곳에 살고 있어. 저도 알아요, 그곳. 수연의 눈이 빛났다. 할머니들이 해산물 말리는 곳이죠. 가끔 제게 미역이나 생선을 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곳 사람들은 몇 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아왔어. 내 할아버지 때부터 그 땅은 우리 가족 소유였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곳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고 많은 개발업자들이 그 땅을 원해. 수연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부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네요, 수연이 말했다.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가 갈비뼈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다.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수연아. 수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경험에서 부자들은 항상 그녀 같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달랐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내 휴대폰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가져갔어. 제 핸드폰이 있어요. 수연이 갑자기 기억해냈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뒤져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다. 배터리가 얼마 없지만 전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그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여기는 신호가 약해요, 수연이 설명했다. 저 위 언덕에 가면 잡힐 때도 있어요. 준호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미안해, 지금은 걷기가 힘들 것 같아. 괜찮아요. 조금 쉬었다가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종 다치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반창고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녔다. 손목 보여주세요. 소독해드릴게요. 준호는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수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은 낯설었다.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준호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낸 거야. 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용기 있는 아이야.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숨겼다. 오랫동안 눈물은 약함의 표시였고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이제 좀 쉬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언덕에 올라가 전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컨테이너 집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소녀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평화롭게 느껴졌다. 준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수연은 그가 자는 동안 조용히 컨테이너 주변을 정리했다. 그녀는 가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부자가 왜 자신 같은 아이를 도와주려 할까? 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려 할까? 수연이 지금까지 알던 부자들은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약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깨어났다. 그는 훨씬 나아 보였다.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더 또렷해졌다. 얼마나 잤지? 그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한 5시간 정도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배고프실 거예요. 라면 끓이고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말 배고프네. 수연은 라면을 2개의 낡은 그릇에 나누어 담았다. 그중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다. 많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릇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이게 어디야? 네가 나를 구해줬는데 평생 고마워해도 부족할 거야. 그들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준호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준호 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을 잡아갔어요? 수연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흘 전 내가 회사에서 나와 차로 향하는 중이었어.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몇 명의 남자들이 나를 강제로 태웠지. 처음에는 돈을 노린 단순한 납치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내 서명이었어. 감천 아래 어촌 마을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땅도 많잖아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곳은 특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위치에 있고 개발 제한이 적어 고급 리조트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어떤 가치요? 내 할아버지가 그 땅을 샀을 때 그곳에 살던 어부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이제 그 책임은 내게 있지. 수연은 준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몸 상태가 나아진 것을 느꼈다. 이제 전화를 해볼까? 내 비서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해요. 거기는 신호가 잡힐 거예요. 그들은 컨테이너를 나와 언덕 위로 향했다. 준호는 아직 약했지만 수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그의 체중을 지탱하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언덕 정상에 도착하자 부산의 정형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준호는 잠시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여기서는 신호가 잡힐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준호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비서, 나야, 김준호.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모두가 찾고 있었어요. 지금 설명하기 복잡해. 내가 감천문화 마을 근처에 있어.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네,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일단 너만 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끄는 준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곧 도움이 올 거야. 그들은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준호는 수연의 작은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최선을 다해 집처럼 꾸민 흔적이 역력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책 몇 권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 그림들 네가 그린 거니? 준호가 물었다. 수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학교에 가면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아요. 준호는 그림 중 하나를 자세히 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이었다. 비록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정말 잘 그렸네. 꿈이 뭐니? 수연아.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배고프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 매일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소박한 꿈에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은 우주 비행사나 가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이 아이는 그저 기본적인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화가가 되고 싶지 않니?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저 같은 아이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수연이 있을까? 꿈을 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수연아, 내가 약속할게. 네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줄게.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그리고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지. 네가 나를 찾은 것처럼, 내가 너를 찾은 것처럼.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른들의 말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운명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더욱 그랬다. 그녀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먹고 잠자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준호 씨,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서 물론이지. 내 말을 믿어도 돼.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믿기 어려워요. 엄마도 돌아온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아. 하지만 내 약속은 지킬게.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다. 색색의 구슬로 만든 단순한 팔찌였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그때 저에게 돌려주세요. 준호는 감동해서 팔찌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수연아. 반드시 이 팔찌를 돌려줄게.
그날까지 잘 간직할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다보았다. 검은 차예요. 그 사람들인가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괜찮아. 내 비서야. 정비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로 다가왔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회장님, 정비서는 준호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먼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정비서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을 도와준 건가요? 그래,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정비서는 수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요, 어린이. 수연은 어색하게 그 인사를 받았다. 어른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비서가 물었다. 준호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일단 안전한 장소로 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 하지만 언론에는 아직 알리지 마. 수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들은 차에 탑승했다. 수연은 자신의 가방에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다. 그림 몇 장과 작은 인형, 그리고 학교 교과서가 전부였다. 다른 건 안 가져갈 거니? 준호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을까? 차가 출발하자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컨테이너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걱정하지 마, 수연아.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네 곁에 내가 있어. 수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지켜질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차는 부산의 번화가를 지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수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저기가 어디예요? 수연이 물었다. 해운대구야. 내 집이 있는 곳이지. 준호가 대답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거기 사세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내게 더 좋은 곳을 찾아줄게. 저는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해.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넓은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분수대가 있었다. 문지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게 다 당신 집이에요? 수연이 넓은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다.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내 집은 위층에 있어. 이건 공용 공간이야.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다. 정비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실종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제 그의 안전한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펜트하우스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세련된 가구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갖춰진 공간이었다. 수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잠시 여기서 쉬자. 이제 준호가 말했다. 나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의사가 여기로 와요? 수연이 놀라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정비서는 수연을 안내했다. 목욕을 하고 싶니? 깨끗한 옷도 준비해 둘게. 수연은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아침에는 버려진 건물을 뒤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와 있었다. 괜찮아, 수연아. 준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여기서 편하게 있어도 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비서를 따라 넓은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는 그녀가 살던 컨테이너보다 커 보였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정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수건과 옷은 여기 놓을게. 다 끝나면 불러줘. 수연이 욕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았다. 더러운 얼굴, 엉킨 머리카락, 낡은 옷. 이 호화로운 공간에서 그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물이 욕조를 채우는 동안 수연은 준호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다른 모든 어른들처럼 결국 그녀를 실망시킬까? 욕조에 몸을 담그자 오랜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목욕을 하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이 순간을 즐겼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깨끗한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새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부드러운 양말까지 모두 그녀의 사이즈에 맞았다. 정비서가 어떻게 그녀의 사이즈를 알았는지 신기했다.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자 의사가 준호를 진찰하고 있었다. 준호는 셔츠를 벗고 있었고 그의 몸에 있는 멍과 상처들이 드러나 있었다. 수연은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골절은 없지만 상당히 심한 타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며칠 동안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가 수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머리카락을 만졌다. 씻고 나니 그녀의 머리카락은 본래에 새긴 짙은 갈색으로 돌아왔고 얼굴에서 때가 씻겨 나가자 밝은 피부가 드러났다. 배고프지? 준호가 물었다. 마침 그때 정비서가 음식을 가져왔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불고기, 갈비,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웃었다. 물론이지. 마음껏 먹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처음에는 조금씩 담았지만 준호의 격려에 점점 더 많은 음식을 시도했다.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감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수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KJ그룹의 역사, 그의 가족, 그리고 어떻게 그가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는지. 수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준호가 말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부산에서 그는 작은 수리공이었지.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지. 저도 열심히 일해요. 수연이 말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활용품을 모아요. 준호는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넌 정말 부지런하고 용감한 아이야. 내 나이에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아, 네가 원한다면 여기 있을 수 있어. 내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 수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저는 그냥이 아니야.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네가 보여준 용기와 친절함은 정말 특별해. 이건 그냥 보답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는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 이전에도 어른들의 약속은 항상 깨졌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좋은 학교를 찾아줄게. 네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림도 더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미술 수업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진짜였다. 준호는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생전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잤다. 큰 객실에 혼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피로가 밀려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준호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제가 그 아이의 임시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잠시 침묵 후, 네, 알겠습니다. 아이의 배경을 조사하고 친부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수연처럼 버려지고 잊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는 자신이 더 일찍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맛있는 아침 식사 냄새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전날의 일들이 기억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준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지만 훨씬 나아 보였다. 잘 잤니?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 잤어요. 앉아서 아침 먹자.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수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요? 먼저 병원에 가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학교에 대해 알아봐야지.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학년에 배정받을 수 있게.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 학교에 자주 못 갔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개인 교사를 붙여줄게. 네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정말요? 수연의 눈이 빛났다. 그럼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겠네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넌 똑똑한 아이야. 금방 따라잡을 거야. 아침을 먹은 후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수연은 생전 처음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영양 상태와 성장 발달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의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정기적인 식사와 영양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발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준호는 수연에게 새 옷과 신발, 학용품을 사주었다.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보다는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했다. 이것도 살까? 준호가 예쁜 드레스를 보여주었다. 수연은 머리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안 입어봤어요. 이상할 것 같아요. 괜찮아. 네가 편한 것을 골라.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미술용품 가게로 향했다. 준호는 수연에게 최고급 스케치북과 색연필, 물감 세트를 사주었다. 수연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이지.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날 저녁, 그들은 준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의 새 물건들로 객실이 가득 찼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준호 씨, 그녀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나는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사실 나는 항상 가족을 원했어. 내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 자매도 없어. 회사 일에 빠져 살다 보니 가정을 꾸릴 기회도 없었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라. 수연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 역시 외로웠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어쩌면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도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자. 어떨까?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쓰레기를 뒤지거나 재활용품을 모을 필요가 없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첫 번째 문제는 악몽이었다. 수연은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때로는 엄마가 떠나는 꿈을 꾸었고 때로는 다시 거리로 내쳐지는 꿈을 꾸었다. 한 번은 너무 무서운 꿈을 꾸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준호가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다. 괜찮아 수연아, 악몽이었어. 이제 안전해. 준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제발. 준호는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연에게 작은 인터폰을 주었다. 무서울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돼. 내가 바로 올게. 두 번째 문제는 학교였다. 준호는 수연을 좋은 사립학교에 등록시켰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수연과 너무 달랐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고 수연은 자신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준호가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온 첫날 물었다.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무슨 일 있었니?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 말투가 이상하대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놀려요. 준호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연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가 말했다. 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네 편이야. 준호는 수연을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했다. 매일 방과 후 교사는 수연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연은 똑똑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미술 시간에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수연이는 타고난 예술가예요. 미술 교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정말 대단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수연의 방 한쪽을 작은 미술 스튜디오로 개조해 주었다. 이젤과 캔버스, 다양한 미술 도구들로 가득 찬 그곳은 수연의 천국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힘든 날을 보낸 후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찾았다. 내 그림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 준호가 어느 날 그녀의 작품을 보며 말했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 재능이 있어. 언젠가 네 작품을 전시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준호의 말에 수연의 눈이 빛났다. 누군가가 그녀의 재능을 믿어주는 것은 처음이었다. 한편 준호는 수연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수연의 배경을 조사했고 그녀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수연이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준호에게 보고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무런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해 주세요. 수연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와 함께 준호는 자신의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그를 납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형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감천, 어촌 마을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누군가일 겁니다. 준호는 수연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불안해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연은 준호가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어느 저녁 수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놀랐다. 아니,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당신 눈에 걱정이 가득해요.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저는 사람들 얼굴 읽는 거 잘해요. 길에서 살다 보면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미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널 법적으로 입양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그리고 널 납치했던 사람들도 아직 잡히지 않았어.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저 다시 돌아가야 해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네가 안전할 때까지. 네가 원하는 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나도 네가 여기 있어서 좋아. 사실 네가 온 이후로
이 집이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들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준호는 회사 일을 재개했지만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여 수연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오늘은 어디 갈까? 준호가 어느 토요일 아침에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옛날 집에 가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놀랐다. 제 컨테이너? 왜, 제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는 동의했다. 좋아, 가보자. 하지만 내가 함께 갈게. 그들은 차를 타고 감천문화 마을로 향했다. 준호는 운전사와 경호원을 대동했다. 그가 납치되었던 일 이후로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었다. 감천문화 마을에 도착하자 수연은 익숙한 좁은 골목길을 통해 그들을 안내했다. 마을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이상해요. 제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녀가 살던 파란 컨테이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쓰레기와 잡초만 남아 있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곳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녀의 유일한 집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내 그림들, 엄마, 사진,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근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 아이구나. 그들이 돌아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수연이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어디 있었니? 걱정했잖아. 할머니가 수연을 꼭 안았다. 저 괜찮아요.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수연이 준호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준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모두가 걱정했어요. 할머니, 제 컨테이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수연이 물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흘 전에 남자들이 와서 가져갔어. 트럭에 실어서. 네가 없으니까 막을 수도 없었어. 제 물건들은요? 일부는 내가 가져왔어. 들어와 보렴. 그들은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연의 그림 몇 장과 작은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게 다예요? 수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오기 전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만 가져왔어. 미안하다. 아가바 수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몇 안 되는 보물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 작은 인형, 그리고 몇 장의 그림들. 이거면 돼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준호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마을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 수연이 혼자였지만 이웃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혹시 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영이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남자 문제로 항상 힘들었지. 수연이를 낳고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나고는 변해버렸어. 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버리고 떠났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미영이를 꼬드겼지. 준호는 갑자기 불길한 개감이 들었다. 부동산 일을 하는 남자. 혹시 그가 납치와 관련이 있을까? 그 남자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수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가 절 사랑했을까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물론이지.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해. 때로는 상황이 그들을 어려운 선택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엄마는 절 두고 갔어요. 그렇지만 네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어쩌면 그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을지도 몰라.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녀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약간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부산의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수연은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성적도 향상되었고 몇몇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가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준호의 납치범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준호는 주변에 경호원을 더 배치했다. 수연의 법적 입양 절차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연의 어머니의 공식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수연이가 유기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연이 법적으로도 안전한 상태가 되기를 원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수연은 다시 시스템에 방치될 수도 있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수연은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의 미술교사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부산시내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에 그녀를 추천했다. 정말 참가해도 될까요? 수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네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준호가 격려했다. 수연은 대회를 위한 그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그리기로 했다. 그 집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어린 소녀, 다른 한 명은 성인 남성.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내 꿈이니? 준호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요, 안전한 집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연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어, 수연아. 대회 당일, 준호는 수연을 데리고 부산 문화센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수연은 긴장했지만 준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넌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그림에 담아내기만 하면 돼.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연은 자신의 작품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렸다. 그동안 준호는 그녀와 함께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구경했다. 수많은 꿈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우주비행사, 의사, 가수, 운동선수, 다양한 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중등부 금상, 박수연 학생,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무대로 밀어주었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축하해 수연아. 준호가 그녀를 껴안았다. 내 그림이 정말 아름다웠어. 모두가 그걸 알아본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수연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연은 생전 처음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준호는 그녀를 진짜 공주처럼 대해 주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이 있어 준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수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팔레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항상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수연은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야. 우리 즐거운 시간 계속 보내자. 하지만 수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준호의 표정을 읽는데 능숙해져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준호는 서재에서 형사와 만났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납치에 관련된 사람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최영수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영수. 준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전에 들어본 이름이군요. 그는 골든벨 부동산 개발의 대표입니다. 감천 어촌마을 부근의 땅을 여러 번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회사죠.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아직 최종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계속 연락 주세요. 형사가 떠난 후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수연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최영수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영수, 그가 5년 전에 우리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했었군. 그때 정비서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기자들이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최영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사건이 공개되었으니 수연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납치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걱정하지 마, 수연아. 경찰이 범인들을 찾았어.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올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그날 오후 준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최영수의 회사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는 한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박미영, 수연의 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박미영은 4년 전부터 골든벨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최영수의 연인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다. 수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의 고민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해 중단되었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박미영이라는 분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준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여기에?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했다. 데려오세요. 몇 분 후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그녀가 수연의 사진 속 여성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김준호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입니다. 앉으시죠, 박미영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제 딸, 수연이가 회장님과 함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수연이는 지금 안전합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가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미술에도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준호는 미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왜 딸을 버리셨습니까?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연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최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수연이를 두고 떠나셨군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떠날 생각이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최영수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제가 수연이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위협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수연이를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수연이가 저를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다. 최영수가 저를 납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납치요?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가 감천 어촌 마을에 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방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 오셨습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납치되었다가 구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수연이가 회장님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최영수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를 보고 싶었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니면 이것도 최영수의 계략의 일부일까? 수연이를 만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미영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연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려주고 싶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수연이와 이야기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영은 명함을 건넸다. 그 위에는 골든벨 부동산 마케팅 부장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님, 미영이 떠나기 전에 말했다. 최영수를 조심하세요.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준호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수연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미영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연에게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래, 내 어머니가 오늘 내 사무실에 왔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왜? 지금? 준호는 미영이 말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믿어도 될까요? 수연이 마침내 물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해. 하지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네가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함께 있을게. 수연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볼게요. 하지만 준호 씨가 같이 있어주세요. 물론이지, 수연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다. 약속하세요? 절대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약속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다음 날 준호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곧 미영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무 말도 하기 싫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있을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준호의 비서가 문을 열고 미영을 안내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성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었다. 같은 눈 모양, 같은 입술 곡선. 수연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컸구나. 수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앉으시죠. 준호가 미영에게 자리를 권했다. 미영은 수연 맞은편의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싶었어, 수연아. 정말로.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엄마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기다렸어요. 매일 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최영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 처음에는 잠시만 떠날 생각이었어. 돈을 벌어서 너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요, 그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어. 내가 너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위협했어. 네가 위험해질 거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어.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바랐어요.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미영은 흐느꼈다. 알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최영수는 그는 나쁜 사람이야. 수연아,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 준호가 끼어들었다. 최영수가 저를 납치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장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감천 어촌 마을의 땅 때문에. 그렇다면 왜 지금 오셨나요? 준호가 물었다. 왜 갑자기 수연이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수연이가 회장님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운명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다.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론이야 수연아,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 사진을 항상 갖고 다녔고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넌 내 전부였어. 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연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접히고 닳아 있었지만 소중히 간직된 흔적이 역력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사진과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도 그녀처럼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미영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팔찌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수연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기억나니? 네가 5살 때 우리가 함께 시장에 갔을 때 네가 이런 팔찌를 갖고 싶어 했었어. 그때는 살 돈이 없었는데 이제야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네. 수연은 팔찌를 만졌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와 함께 시장을 걸었던 날, 화려한 팔찌를 보며 눈을 반짝였던 순간. 기억나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미영은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물론 네가 원한다면. 수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내가 기다릴게. 최영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준호가 대답했다. 경찰이 그를 조사하고 있어. 증거가 충분하면 체포될 거야.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면서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영은 딸의 걱정에 감동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버렸는데도 수연은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수연아. 이제 나는 그에게서 벗어났어. 그리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야.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연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어머니에게 학교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하며 열심히 경청했다. 마침내 미영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또 만나도 될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천천히요. 기뻐이트. 미영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번호를 남겨둘게.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다. 수연은 처음에는 굳었지만 곧 부드럽게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오래된 기억, 어머니의 향기, 그녀의 따뜻한 품의 느낌이 돌아왔다. 미영이 떠난 후 수연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넌 어땠어? 그가 마침내 물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혼란스러워요.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요. 당연하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가 진실을 말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 수연아.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면 돼. 수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제 진짜 가족은 준호 씨예요. 엄마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수연아. 나도 널 내 가족으로 생각해. 다음 날 뉴스에 최영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영이 제공한 증거와 경찰의 수사 결과 그는 납치와 협박,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준호와 수연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한 달 후 법원은 준호에게 수연의 법적 후견인 자격을 부여했다. 미영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그녀는 수연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딸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연이는 지금 행복해 보여요. 미영이 준호에게 말했다. 그 아이가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저 그 아이의 삶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준호는 미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언제든지 수연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수연이의 가족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수연은 학교에서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적은 크게 향상되었고 미술 실력은 더욱 발전했다. 주말에는 종종 미영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다. 준호는 감천 어촌 마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그곳을 강제로 개발하는 대신 주민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전통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수연은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마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을 만들었고 그 수익금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사용되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가 수연의 책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내온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요.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물론 미영도 있었다.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수연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그것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놀라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니? 네가 그린 그림 속의 집.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집. 내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저희 집인가요? 그래, 우리 집이야. 네가 원한다면. 수연은 기쁨에 넘쳐 준호를 껴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꿈 같아요.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큰 창문들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벽에는 수연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넓은 미술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서 살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해요? 수연이 물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 조금 멀지만 운전기사가 매일 데려다 줄 거야. 수연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방은 특히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벽지, 편안한 침대, 그리고 책상과 책장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완벽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연이 그것을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준호에게 준 구슬 팔찌가 들어있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돌려줄게.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만든 단순한 팔찌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가족이야. 엄마도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일부야. 우리는 조금 독특한 가족이지만 그게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때 쓰레기를 뒤지며 생존을 위해 싸웠던 소녀가 이제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준호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그날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찾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펼쳐져 있었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니? 준호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요. 진짜 행복한 가족의 그림.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야. 그들은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찾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빛이 찾아온다.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통해 그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